동물과 식물, 자연 이야기가 펼쳐지는 재밌는 자연학교 시간입니다.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서자유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조경학과의 서자유입니다. 제가 선생님 딱 들어오실 때 실수했다 생각한 게 저희 카네이션을 하나 들고 올 걸.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스승의 날이 저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학교 선생님께서 오늘의 기회에 나오셨네요. 오늘 뭐 특별한 행사는 없으셨나요? 큰 행사는 없었고 네. 학생들이 저한테 올해는 또 되게 카네이션을 유독 많이 아, 줘서 네. 제가 하나 들고 올까 하다가 저희한테 네. 하나씩 나눠주는 오히려. 그럴까 하다가 조금 동선이 복잡해서 네. 생략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이런 표현 20살 넘은 대학생들한테 미안하지만 참 귀엽더라고요. 귀엽죠. 네, 네. 대학생들이 막 카네이션을 사가지고 네. 들고 다니고 하는 거 보면. 네, 순수해요, 되게 아직. 네. 선생님께서 광주에서 수원까지, 여러분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수원까지 오시는데요. 이 차를 타고 쭉 올라오시다 보면 창밖 풍경이 아무래도 계절 속도가 남부하고 중부하고 좀 다르겠죠? 어떤가요? 네, 저도 좀 차이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해마다 그 벚꽃 개화지도를 기상청에서 발표를 해주잖아요. 네네. 근데 제 체감상 광주하고 서울을 기준으로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올해는 또 유독 3월 기온이 좀 빨리 높아가지고 올라갔죠. 그 평년보다 2배 빠르게 개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차로 거의 동시에 개화됐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조경 현장에서 이런 일은 지금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기후 변화에 맞춰서 이제 조경학 하시는 분들이 주목하는 식물이나 나무가 있을까요? 그 조경 수목 때문에 저희도 기후 변화에 따른 연구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네. 이 기후대에 따라서 식물이 살 수 있는 그 범위를 한계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걸 좋아하는 난대성 수종 같은 경우는 북방 한계선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북방 한계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공원에 식재된 것들을 새로 리뉴얼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경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나무들은 기후변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탄소 흡수원 역할을 많이 하는 나무, 그리고 기후변화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자생종,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살아남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도시 열섬 효과를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흡착력이 좋거나 녹피율이 높은 그런 수종들을 좀 선호해서 바꾸는 연구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기준으로 하면 어떤 나무가 있을까요, 선생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 수종 같은 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내용에 보면은 뭐 소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느티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또 정원 수종들로 좀 다양하게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원 수종 매력 식물 400종을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많으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선나무나 삼색버들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 수목 관심 많으신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자료를 작가님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오늘의 기후 밴드에 올라오거나 하면 보면서 같이 볼 수 있겠네요. 나는 어떤 나무가 좋아. 그러고 한종혜 님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선생님, 요즘 공원 조경수로 이팝나무가 대세입니다. 벚꽃이 지면 그다음 이팝나무 꽃이 확 피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선호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저도 정말 다니면서 가로수로 이팝나무 진짜 많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이팝나무를 제 느낌으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좀 많이 심기 심었었는데 시작한. 예, 이제는 우리나라 전 국토에서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좀 네.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지금 광주도 이팝나무 한참 예쁘게 피었다가 지금 꽃잎이 조금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아직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이팝나무가 농경 사회에서 기상청 역할을 했거든요. 어떻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 조상들이 이팝나무의 꽃을 보고 활짝 피었다. 그러면은 올해는 풍년이구나. 조금 좀 안 자란다. 그러면은 흉년이구나. 이렇게 점을 쳤던 나무인데 이게 과학적인 이유도 좀 있습니다. 어떤 과학적인 이유요? 네, 이팝나무가 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수성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가에서 잘 자라기도 하는데 봄철에 이렇게 꽃이 피기 전에 비가 충분히 오면 꽃이 더 잘 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때에 맞춰서 모내기를 시작을 하니까
봄비가 충분히 오면 또 풍년을 주는 거고요. 그 반대이면 이제 조금 가뭄이 있기 때문에 흉년이 드는 거죠. 그래서도 이팝나무라고 했을까요? 쌀알 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쌀 농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네요, 이게. 네, 그리고 연관성이 있죠. 아. 이 이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 이제 설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 계절을 말하는 입하. 아. 입하 무렵에 핀다 해서 여름이 시작할 때 네. 입하에 핀다고 해서 이팝나무. 네, 오늘의 기후하고 되게 연관성이 있는 네. 그런 나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씀하신 대로 이 꽃잎이 하얀 쌀밥처럼 이렇게 활짝 피니까 그게 예전에 이제 쌀밥이 귀하던 시절에 이씨들이나 먹는 귀한, 그러니까 왕족이나 먹는 귀한 쌀밥 같은 나무다 해서 이밥나무에서 유래됐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밥이 쌀밥의 어떤 순 우리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앞에가 한자 이네요. 네, 왕족 이씨들이 이씨들 먹는 먹는 밥. 밥. 아, 그래서 이밥이요. 네,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 또 기상 관측의 나무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을의 당산나무로도 좀 많이 이팝나무를. 쓰였습니다. 네. 가로수로 많이 생기기 시작한 한 20년 전부터인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저 입합하니까 또 쌀밥 하면 먹는 이야기로 가는데 한정희님이 안 그래도 입합나무 보면 눈이 쌓인 것 같기도 하고 쑥 버무리 떡 같아서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쁜 걸 왜 쌀밥하고 연결했지 했는데 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진짜 소담하고 먹음직스럽더라고요. 근데 광주 하면 다들 한정식을 비롯한 식도락을 떠올리잖아요. 선생님 전남대학교 부임하시고 나서 어떤 음식이 좋던가요? 광주 가보시니까. 광주는 기본적으로 맛의 레벨이 굉장히 높은 도시고 그쵸. 기본적으로 네, 다르죠. 광주 분들은 또 맛부심이 굉장하십니다. 대단하죠. 네, 그래서 맛집 소개해달라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시고 하는데요. 되게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네. 이제 5월 광주는 주먹밥이 좀 상징적입니다. 네. 이 사흘 뒤가 5.18 민주화 운동 5.18이죠. 기념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1980년 5월에 계엄군에 의해서 이제 광주가 고립됐을 때 대인시장, 양동시장 상인들이 그 시민군들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요. 완전히 광주가 폐쇄되고 본인들도 이제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도 나도 나와서 그렇게 나눔을 실천했던 그런 대동의 상징으로서 이제 주먹밥이 5월에 광주에서는 좀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념행사에 꼭 주먹밥 나눔 행사들이 있고요. 저희 전남대학교에서도 하는 행사에 대동 주먹밥 나눔이 있어요. 네. 왠지 광주에서 만든 주먹밥은 또 특별히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맛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의미도 의미지만 그래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 장면이었잖아요. 치안 부재 상태에 오히려 범죄가 없고 네. 사람들은 나누고 평화를 지키려고 하고 치안을 유지했어야 될 군경은 폭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고 그게 5.18 광주에서 아주 상징적인 힘의 역전이었는데 5월 광주하면 선생님 학생들 가르치시는 전남대학교도 정말 중요한 역사적 장소 아닌가요? 네, 어떤가요? 전남대학교 정문이 5.18 사적지 1호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처음 시작된 발원지가 전남대학교 정문입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17일 자정에 이제 전국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고 계엄군들이 교정에 있던 학생들을 무자비로 이렇게 좀 구타하고 불법 구금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휴교령이 내려지고 이제 오전 10시쯤 학생들이 막 그 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찰들이 막고 하면서 군인들이 막고 하면서 이제 조금 그 약간 충돌이 일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부터 광주역, 전남도청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대규모 항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발원지로서 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전남대학교. 네. 그래서 광주 여행 가면 전남대학교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 네. 아, 또 그렇게 와서 예, 또 해주시는군요. 일부러. 예. 그 저희 교정에도 많은 민주화 열사들이 이제 계셔서 기념을 하고 계신데 그 중에 김남주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네, 투쟁 속에 동지 모아
그 노래의 가사말을 쓰신 시인이신데 네네. 이제 저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시인의 동생분의 아내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가 지킴 은퇴하시고서 생가 지킴이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른 여러분들 계시지만 그 김남주 선배님께 좀 애틋한 마음이 더 있어서요. 그분께서 쓰신 시 한 편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주먹밥을 나눈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낭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눈물 나면 어떡하지? 아, 그러게요. 꼭 참고. 사랑 김남주. 사랑만이 겨울을 이기고 봄을 기다릴 줄 안다. 사랑만이 불모의 땅을 갈아엎어 제 뼈를 갈아 재로 뿌리고 천년을 두고 오늘 봄의 언덕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을 줄 안다. 그리고 가시를 끝낸 들에서 사랑만이 인간의 사랑만이 사과 하나 둘로 쪼개 나눠 가질 줄 안다. 안 울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감정이 잘. 그렇구나. 제가 아는 분이 아이디를 사랑만이라고 썼어요. 항상. 네. 그래서 너 왜 사랑만이야? 그래서 뭐 부르잖아요. 인터넷 아이디로 네. 뭐 제키야, 뭐 그죠? 뭐 꿀짱구야, 막 이렇게 부를 때 우리 여기 뭐 빠콩님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 친구는 항상 사랑만이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 처음 느꼈네요. 이 시에서 따온 거구나. 그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네. 그래요. 오늘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서자유 선생님과 입합나무 꽃길을 따라서 5.18 민주화 운동의 발원지인 광주로 전남대학교 교정으로 역사 산책을 떠나봅니다. 자, 3부에서는 우리 노벨문학상 받은 소년이 간다에도 나오죠. 옛 전남도청 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재유 선생님과 2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현장으로 가봤는데요. 마침 다음 주 월요일이 정말 5.18, 5월 18일입니다. 그 전남대학교가 5.18 항쟁의 발원지였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격전지는 도청이었죠. 도청에 남냐 나가냐 이것도 소년이 온다 소설에 보면 한참 나오는데 전남도청 광장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지금 옛 전남도청이라고 부르는데 옛 전남도청.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장소로 남아 네, 있습니다. 네. 그 영화 택시 운전사하고 화려한 휴가를 보신 분들은 그 시민군들이 마지막까지 저항했던 장면, 슬픈 장면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도청 앞이 시민들이 줄지어서 헌혈도 하고 주먹밥도 나누면서 시민군들을 응원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만든 아까 희숙님께서 평화의 역전이라고 하셨나요? 네, 힘의 역전. 네, 힘의 평화를 역전. 지켜야 될 분들이 폭력을 네. 쓰고 아무런 치안 부재 상태에서 어떤 범죄도 없고 서로 나누고. 네. 예. 그 역전을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대동의 세상이 그 장소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18일에서 며칠 뒤인 21일 날 도청 앞에 시민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국가가 퍼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계엄군이 무차별 사격을 가합니다. 네. 그리고 27일 날에는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입을 하고 시민군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시거나 이제 체포를 당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리 본인들의 운명을 다 예견을 하고 계셨던 상황인데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남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남아 계셨던 이유가 우리가 남지 않으면 누가 광주를 지켰다고 말하겠느냐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또 도청 앞에 또 다른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 또 열심히 그 항쟁을 했는데 그 여성 시민군 영화에서는 이효원 씨거든요. 그분이 목소리 트럭 타고 가면서 트럭 타고 가면 말씀하셨던 가두 시위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시내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재현한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 대사대로 이제 하셨던 거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이 5.18 얘기는 참 할 때마다
40년이 46년이 지나도 그 현장이 지금은 제가 가봤는데 고층 건물을 짓지 않은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그 시가지가 그대로 조망되도록 그 아시아 전당도 네. 지하로 숨겨서 지어가지고 네네. 그때의 시가지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도록 했더라고요. 여기를 가보니까. 아, 와보셨군요. 금남로, 예. 네.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지금 그 보셨던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로 이렇게 탈바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공간 그리고 5.18 기념공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가보셨던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네. 광주 민주화 정신을 예술 공간으로 승화하기 위해서 그 도청 지하 공간과 그 광장의 지하를 좀 활용한 곳이고요. 그리고 혹시 전일빌딩 245라는 건물 전일 가보셨어요? 빌딩 245 거기가 이제 기념 네. 추모관이 있는 곳이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예. 여기 원래 전남일보 사옥이었는데 여기도 항쟁을 했던 곳이에요. 네. 그리고 계엄군이 헬기에서 사격을 가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서 이곳이 총탄 245개가 발견됐다 해서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못 가보셨을 텐데 옛 전남도청이 오는 18일에 복원 개장을 합니다. 아, 네. 그때는 좀 닫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광주 전남이 분리되기 전에 전남도청이 그 자리에 있었고, 광주 직할시로 이제 분리가 되면서 전남도청은 무안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 도청으로 조금 사용하다가 그 기능이 상실된 지 한 20여 년 만에 네. 지금 기념공간으로 다시 복원이 돼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마지막 그 최후 열흘의 항쟁 공간들을 복원을 했고요. 네. 네,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총탄 흔적도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산화하신 그 14분에 대한 추모 공간도 조성을 해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러 그 아이들이 와서도 이렇게 좀 학습할 수 있도록 체험 공간도 만들었는데요. 거기 가면 시민군들이 썼던 안전 헬멧 중에 방석모라고 있거든요. 방석모요. 돌을 막아주는 그 네. 안전 헬멧인데 이게 파출소에서 갖고 온 거고 이제 시민들이 착용한 유일한 안전 장비였어요. 방탄 기능 당연히 없는 거였고. 방석모라고 하지만 돌을 막는 거고 네. 방탄 기능은 없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자신들이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그 운명 때문에 거기에 별명을 적어서 표식을 남겨놨다고 누군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써보실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체험이 이제 정말 평범한 시민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시민 군인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배우게 하고 비장함을 느끼게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전일빌딩 245 5.18 기념 공간에 가서 좀 놀랐던 게 각 지역마다 어떤 역사적인 기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일빌딩 245의 기념 공간은 매우 입체적이고 다양하고 그 자리에 있는 시민이 창밖을 보거나 그 공간 안에서 실제로 체험할 수 있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승화해서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전남도청도 기대가 되네요. 어떻게 만들으셨을지. 그 또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하셨던 택시 운전사. 이것도 1000만 돌파했었는데요. 그때 네. 송강호 씨도 연기를 잘하셨고 유해진 씨도 나왔고 했는데 이게 그 어떤 정말 정치적으로 선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에서 실제로 그때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또 그랬고 평범한 분들의 시선에서 그려줘서 더 많은 분들이 공감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영화를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더 많이 와닿겠죠. 현장이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광주에. 네. 저도 영화를 보고서 이렇게 이 자료를 찾아보기 전에는 영화적인 재현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실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재현된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송강호 씨가 또 유독 좀 인간적이고 서민적인 그런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공감하면서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도청 안에 있던 인원이 157명이었는데 네. 이 중에 중고생이 29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생, 대학생, 노동자 이런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시민군들이 어린 학생들 그리고 여성분들은 강제로 돌려보냅니다. 아, 나가라고. 위험하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살아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왜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 임무다. 라면서 강제로 이제 돌려보내요. 아, 그래서 광주 5.18을 영상화할 때는 그런 현장 과정들이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아직 우리한테 가까운 역사라 최대한 고증을 해서 과장 네. 없이 보내는 그 장면이 저희가 영화로 볼 때는 이제 충격적인 거잖아요. 네. 예. 저희 방송에 한번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고등학생 때 도청에 갔다가 나가라고 이제 선배들이 내보내서 나왔던 그분이 한번 네. 나오신 적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시민활동하고 계시고 태양광 발전 시민조합 활동하고 계시고 하는 분을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선생님께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네.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제가 전일빌딩 이사호에 갔을 때 당시에 여고생이셨던 분, 그래서 그때 같이 시민군들하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신 분께서 해설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네, 40년이 넘는 세월인데 지금 할머니가 돼가지고 살아서 나가서 약속을 지키고 계셔서 알리고 좀 계시는. 약간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저희 택시 운전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때 여기서 시대적 배경으로 나온 음악이 있었죠. 조용필의 단발머리 듣고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재 선생님이 오늘의 기후에 처음 나오셨을 때 끝나고 제가 장난으로 여쭤봤어요. 100% 장난으로. 선생님 이름의 자유가 혹시 프리덤 자유인가요? 리버티?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부모님이 딸 이름을 민주평화 자유할 때 자유로 지었다고요? 자유라고 지어주셨다고요. 네. 동생이분 이름은 혹시 뭔가요? 저희 언니 한 명 있는데 언니가. 언니 민주고요. 저는 자유고. 그래서 제가 네.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가요? 하고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진보 교단의 목사셨고 지금 목사님. 은퇴를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오래전에 이제 5.18 명예회복 진상규명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었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이번 방송 준비하면서 그 30년 전에 아버지께서 언론 인터뷰하신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네.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네. 네. 정치하는 이들은 당리당락을 떠나 이 문제에 관한 한 국민의 높은 의식 수준을 수용해 광주의 진실과 슬픔을 완전한 민주화와 민족 통일의 그날로 승화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네. 그 같이 실린 인터뷰들에 여러 인사들이 계셨는데 다 공통적으로 진상규명을 다 외치고 계시더라고요. 아, 진상규명. 네, 근데 그때가 대략 이제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쯤 되는 기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기사를 보면 모두가 다 아는 진실 앞에서 국가는 80년대 광주를 사태 또는 내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국민들은 이것을 진실, 민주화 이런 단어로 계속 평화적인 싸움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 막 국회에서 있었던 청문회 자료도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유언비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예.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예. 네. 근데 지금 5.18이 일어난 지 반백년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광주 5.18을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기념관을 만들어서 또 방문할 수 있다는 그거 자체가 이제 그 희생자 이후의 세대가 지닌 어떤 책임의식 그리고 광주에 대한 부채감을 가지고 계셨던 그 살아남은 자들의 사명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세대 분들은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해도 그 광주에 대해서 거칠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그 80년을 겪었던 그 세대들은 그래요. 참 오늘 선생님께서 월요일 5.18을 미리 땡겨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요. 조경학자시잖아요. 그러면 이 전남 도청 앞 광장, 또 금남로, 또 전일빌딩 이런 데 다니시면서 나무나 꽃을 보면은 좀
특별한 감정이 드실 것 같은데요. 이게 기념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서 심는 식물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보통 메모리얼 랜드스케이프를 할 때는 가장 장소성을 살리기 위해서 상징 수목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찾아서 심는 게 너무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스토리들을 찾아갈 때 그것들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청 앞에는 회화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 현장을 지켜봤다 해서 별명을 또 민주나무라고 지어뒀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묘역에도 많이 심는 나무입니다. 아, 이팝나무가요? 네. 돌아가신 분들 옆에? 네. 되게 궁핍하던 시절에 돌아가신 분들한테 죽어서라도 배불리 먹고 가라. 쌀밥을 드셔라. 네. 그래서 천국에서 풍요롭게 사시라는 뜻에서 그 묘지 주변에 좀 심기도 하는 나무예요. 이팝나무요? 네. 그래서 국립 5.18 묘역 진입로에도 이팝나무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쫙 심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팝나무가 풍요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풍요로움을 통해서 아픔을 달래드리는 위로의 뜻으로 좀 이게 심겼거든요. 그래서 오늘 혹시 또 길가에 하얗고 풍성한 이팝나무 보시면은 영혼이 되신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행복을 기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곳곳에 있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이팝나무들이 네. 예, 묘역 앞에 있는 이팝나무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해 주시네요. 아, 조경학적으로도 이팝나무가 추모와 부활의 의미로 묘역에 심겨진다. 돌아가신 분들이 풍요롭기를 바라는 마음. 전남도청 앞에 회화나무는 저는 대충 보고 지나갔었는데 그때 갔을 때 이게 원래 당산나무 아닌가요? 이 시골 네. 공동체에서도 그 큰 광주 도시 공간 안에서 당산나무 역할을 했던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나무 이야기가 공간으로 가서 역사로 가서 이게 다시 또 나무로 돌아오는 나눔과 민주주의 이야기까지 해주셨네요. 오늘 광주에서 멀리 와주신 서재휘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또 무슨 얘기를 해주실까? 네, 아이고 다음에도 땅에 새겨진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